대북 전문가는 많지만 전문성과 리더십을 지닌 사람은 그 한 사람뿐이다. 네, 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북한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이번에 북한과 마주한 40년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죠. 판문점의 협상가 정세현 회고록을 쓰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미어캣처럼 장관님 언제 나오시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네, 거의 700쪽에 가까운 방금 전에 680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뭐 87인가 뭐. 7인가 그 정도 되는. 원래 한 그대로 놔뒀으면 한 1,300, 400 많이 줄인 겁니다. 많이 줄여서 700쪽 정도 나왔다. 네. 내가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네. 그렇군요. 정말 두꺼운 회고록을 내셨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이 책 뭐 구상하고 나오기까지. 한 15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해서 한 15개월? 15개월 정도요. 예. 네. 2019년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한 3월쯤 그 인터뷰가 끝났을 겁니다. 네네. 그 이제 책을 쓰고 나면 항상 뭔가 부족해 보이고 책을 낼 때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항상 들 것 같아요. 이번에 책 나오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 이제 만족하십니까? 사실 아니 네. 회고록이란 게 자기가 겪은 걸 그 기록으로 남기는 건데 네. 뭐 두 권으로 만들면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이 안 팔린다. 네, 네. 한 권으로 묶어야 된다 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놔뒀으면 한 1,300, 400페이지 됐을 텐데 네. 그걸 반으로 줄이는 바람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해야만 되는 대목들에 관한 설명이 좀 날아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쵸, 그거는 아쉽게. 그대로 뒀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네, 생각이었지만 또 출판사는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 3910번님이 벌써 정세현 장관님한테 질문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 책은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예, 뭐그 제목을 뭐 북한과 마주한 40년이라고는 그 부제를 붙였지만 네. 제가 77년에 동해론에 들어가서 네. 2004년 6월 말에 통일부 장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정확히는 한 20한 현장에서 이러는 것이 한 20한 7년 조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네네. 그 뒤에도 계속 그 통일 문제를 뭐 연구하고 또는 북한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제 길어진 거죠. 네.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선 첫째 지금 6, 70년대의 북한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지금의 북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이게 77년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77년에 들어가고 80년대 초반까지 그 보았던 북한은 지금 평양에 없습니다. 네네.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에 북한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대한민국이 지금 한반도 남쪽에 없듯이 네.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북한도 이제 발전하다가 우리한테 뒤지기는 했지만은 북한도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지금 이미 없어요. 네. 근데 북한 오면은 의뢰 6.25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6.25 지금 70주년이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야말로 나 때는 말이야. 요즘 라떼이스 홀스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 라떼이스 홀스. 뭐 근데 네. 나 때는 말이야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어투로 시작하는 네. 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또 하나는 네. 지금 20대, 30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전혀 지금 뭐 실정감도 없고 또 지난 그 이명박 정부 그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그 이전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10년 동안에 진행되던 통일교육과는 정반대 통일교육이 또 진행이 됐고 지금 그랬었죠. 10대, 20대는
그런 반복 성향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도 앞으로 잘못 그 하면은 그때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배운 북한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20대, 30대 북한에 대해서 반북이 아니라 이미 현북의 수준까지 간 사람들도 네. 그냥 한번 시간 읽어봤으면. 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옛날 분들하고 네. 지금 젊은 사람들 네. 반드시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전부 다 읽어야죠. 저는 이제 40대인데 저도 읽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질문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77년에 통일부 당시 통일원이요. 네, 통일원이었죠. 그때부터 2004년 통일부 장관 계실 때까지 북한과 참으로 많은 시간을 만나고 또 분석하고 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 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김영삼, 김일성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뭐 네. 여러 가지 이 배경과 경위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때 회담을 준비하느라고 저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 회담 준비에 실무 책임자였었습니다. 네, 네. 정말 그 회담을 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회담 준비를 그만둬야 될 때까지 약 6월 16일부터 7월 9일 정오까지 그렇게 되면 결국 한 4, 5일 동안 네.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집에 안 가고 청와대 사무실에서 그야말로 숙식을 다 해결하시면서 네. 뭐 거기 이제 직원들이 또 있고 네. 통일부 또 안기부 국정원 그때는 안기부였죠. 그 협조를 받아가면서 회담 대책을 수립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가는 전략을 세우고 하여튼 실무 책임자로서 김일성 주석 사망 발표가 나오면서 정상회담을 못하게 된 그때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정상회담을 못했다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남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네네. 야 이게 분단 국가에서 정말 45년에 분단돼 가지고 94년이면 49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 정상회담을 하면은 남북 관계가 어떤 점에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틀이 짜일 텐데 네네.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없게 됐구나. 음. 그래서 저는 그때 솔직히 너무 좀 거창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운명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네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다시 또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까? 그렇죠. 네. 당시 그때 참 네. 낙심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만 6년이 안 돼가지고 6.15 정상회담을 합의했다고 네. 2000년 4월 10일 날 10시에 발표가 났어요. 그때는 네.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가 왔구나. 그때는 정말 또 반갑고 또 한없이 기쁘고. 기뻤죠. 네. 이제 장관님은 그냥 뭐 몇 년도 몇 월이 아니라 날짜에 시간까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전 10시 뭐 방송 중에도 제가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그 그림처럼 기억을 하고 계신지 참 놀랐습니다. 네. 사실 이 회고록을 이제 구상하고 하실 때만 해도 뭐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뭐 트럼프 이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가 이 업앤다운이 워낙 심했었는데 그래도 쓰실 적에는 조금 희망을 갖고 쓰시던 2018년 그때 좀 구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네. 회고록을 쓰겠다고 그 자진해서 쓴 건 아닙니다. 네네. 이건 어차피 제가 육필로 쓴 것도 아니고 장비에서 여러 군데서 회고록을 내라고 그러는데 그랬겠죠. 그때마다 거절했었어요. 네네. 제가 회고록 서문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뭐 아직은 건강하고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회고록이냐 벌써. 네. 내가 이제 그동안에 그 걸어온 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그때 하지라고 하는 식으로 거절했었는데 장작과 비평사 장비에서 네. 그거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아주 거기 간부들까지 와가지고 네. 그야말로 간청하다시피 하길래 네. 그걸 거절 못하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근데 나는
내가 타자 솜씨가 느리기 때문에 독수리 타자입니다. 네, 네. 빨리 못해요. 네. 그건 내가 감당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쪽 사정을 잘 아는 음. 기자를 하나 좀 대담자로 붙여가지고 네.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녹취록 정리한 다음에 네. 그거 한번 스크린을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로 하고 음. 2019년 1월 달부터 네. 이제 시작을 했죠. 음. 그러니까 그 뭐 장비가 회고록 내자고 해서 저는 네. 뭐 편하게 해주겠다니까. 음. 뭐 설득 당하셨군요, 그때는 결국은. 설득이 아니라 별로 네.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네, 네. 바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해보자 했던 거죠. 네. 그런데 2009년 8월달에 갑자기 9월 1일부터 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이르게 됐다고는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또 사무실 일도 해야지 이게 회고록도 또 마무리해야지 해서 그때는 정말로 참 좀 바빴었습니다. 바쁘게. 예. 네. 워낙 강연도 많으시고 해외 또 출장 가셔서 또 강연도 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624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저는 77년생 총각입니다. 통일원 들어가신 게 몇 년 된 총각? 77년생 총각이래요. 아하. 네. 우리 딸하고 동갑이네. 아, 그렇습니까? 정세현 선생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곤조곤 말씀을 해주시니까 쏙쏙 들려옵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질문드릴 게 참 많은데요. 요즘 이제 상황을 보고 좀 당혹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남북 간에 그렇죠. 그렇고. 당혹할 겁니다. 네, 이미 사실 이제 작년 하노이 때였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당혹감이 계속 증폭되다가 요즘 더 당혹스러운 이런 상황들인데 최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남북 관계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현장에서 그야말로 몸으로 부대끼면서 40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도 추나추동이 있다. 봄날이가 싶으면은 뭐 갑자기 또 확 더워져 가지고 막 뭐든지 그냥 막 바쁘게 돌아가는 그러다가 이제 또 낙엽지는 가을이 왔다가 네, 네. 눈 내리는 겨울이 와서 꽁꽁 얼어붙고 네. 요즘 얼음도 잘 안 오르고만 그러면 이제 끝났나 싶으면 다시 또 봄이 오고 네. 이제 남북관계의 긴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요즘 5월 4일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네. 솔로몬이 그랬다고 그랬나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렇게 초가을에서 뭐 늦가을로 막 넘어가는 것 같고 곧 눈이 내릴 것 같은 그런 식의 엄혹한 그 분위기가 지금 자꾸 지금 조성이 되는데 네. 또 국내에서 그것 때문에 뭐 논란도 일어나고 거기에 대응하는 자세를 가지고 무슨 뭐 벌벌 기느냐 무슨 김여정 하명법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냥 이걸 정부가 잘 대처를 해서 대처해 나간다면은 다시 남북 관계에 지금 봄은 올 수밖에 없고 왜냐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남한테 대해서 아주 극렬한 표현을 써가면서 적대감으로 뭉쳐가지고 위기를 돌파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 글을 잘 읽어보면요. 네. 남쪽에 대한 적대감을 앞세우면서 대내 단결이라고 할까? 네. 이걸 강화하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내부 결집 말씀하시는 거죠. 북한 내부 결집.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잘 모범적으로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돼 있지만 북한에도 코로나는 들어왔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4월에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6월에 계약을 했어요. 초중고가.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면 어른들이 공장이나 농장에 가서 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경제가 지금 스톱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런데 금년이 지금 2020년이니까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북한식으로 말하면 정주년. 응? 우리 진행자가 또 북한 공부를 하신다니까 네, 네.
정주년인데 우리는 꺾어지는 해라고 꺾어지는 그러고 해라고 부르죠. 네. 75주년을 지금 10월 11일 화려하게 지금 장식을 하면서 넘겨야 되는데 네. 지금 앞으로 한 5개월, 4개월이 만 4개월이 안 남았어요. 네. 아마 지금 이게 뭐 되는 일이 없는데 이 핑계를 누구한테 좀 대야 됩니다. 화풀이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정은 네. 위원장의 지도력의 결핍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잘 돌아가게 돼 있었는데 이 남쪽이 배신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숨을 쉴 수 없이 됐다. 이거 뭐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그야말로 북한식 용어로 성과적으로 맞이할 수 없게 됐다. 네, 네. 이 책임을 좀 누구한테 돌리느냐. 심지어 적은 적이다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네. 대변인 통전부 담화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현재 이런 내부 불만을 밖으로 그 배출시키기 위한 적이 하나 필요해요. 네. 적은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태평양 건너 미국한테 대고 하는 것은 전혀 북한한테는 실감이 안 나요. 네. 트럼프는 한 번밖에 안 만났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9일 날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을 그 앞에 놓고 그야말로 7분 동안 정말 자유로운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원고 사전 검열 없이 그렇게 하면서 환대를 해주고 그때 약속에 다 지켜질 줄 알았는데 네. 하나도 안 지켜졌다는 것이 북한의 지금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문 대통령한테 이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똑바로 하라. 특히 전단위의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한다고 그럴까 최고 존엄을 완전 허물을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부 보수나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은 삐라 뿌린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네. 뭘 그걸 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벌벌 기르냐 그러지만 이 그전 삐라하고 이번 삐라는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 네. 5월 30일 날 나간 것은 북한으로서는 그 장수가 몇 장 북한 지역에 떨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아주 그 고약하기 때문에 네. 절대로 그야말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체결된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바로 그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 행위를 5월 1일부터 중지하기로 합의를 해서 합의를 명문화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걸 안 지킨 것이 지금 우선 첫 번째 불만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남쪽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잘 뭐 전단 살포 금지법 같은 걸 만들고 네. 그런 비슷한 행동도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잘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대비를 해 나가면은 그리고 또 북한과 약속한 여러 가지 그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걸 치고 나가면은 네. 다시 또 한 번 더 봄은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추나추동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판문점의 협상가 정세현 회고록을 내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 듣고 너무 재밌다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지금 그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풀기 시작했는데 일단 대북 전단지가 약간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딱 트리거 역할을 해서 됐지만 그것도 물론 당연히 문제를 삼는 거겠지만 그동안 이제 누적된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좀 응축됐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꿈에 불었을 겁니다. 네, 네. 예, 그날 여러 가지 뭐 사전 분위기도 좋았지만은 판문점에서 그 합의문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것이 도보다리 대화의 내용이에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그랬죠.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우리한테 약속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네, 네. 그 말은 경제적으로 우리도 잘 살고 싶은데 이거 괜히 핵 때문에 지금 압박과 제재를 받고 있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데 보장 없이 그러니까 체제 안전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그 안전 보장 없이 핵을 내려놓으면 먼저 핵부터 내려놓으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내려놨다가 결국 리비아라는 가다피 네. 그 국가 원수 아니 리비아의 가다피 국가 원수가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처럼 떠오르니까 미국이 확실하게 치지 않겠다는 약속, 수교해주겠다는 약속만 하면은 얼마든지 핵을 버리겠다는 얘기를 그때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이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경제협력 쪽은 얘기를 다 들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네, 네. 그것이 결국 나중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으로 구현이 돼요. 이 항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입니다. 네. 북미 이란이. 수교죠. 네, 네. 이 항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의 전환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에요. 그럼 북한이 90년대 초 핵 그 미국을 상대로 해서 계속 불렀던 노래가 주제가가 그겁니다. 네, 네. 미국이 수교만 해주고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우리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미군 철수도 요구하지 않겠다. 네. 근데 이거 안 들어주면서 압박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90년대 초에 핵 문제가 터집니다. 제가 핵 문제가 터졌을 때 초기에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직접 현장에서 다뤘기 때문에 네, 네. 오늘날 지금 이런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됐는데 네. 바로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당신이 해달라는 수교 일본에다 넣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다가 평화체제 구축을 넣어줄 수 있다. 네. 그 대신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이건 해야 돼. 그래서 1, 2, 3 순서가 그렇게 잡혀요. 그리고 이제 9월 19일 날 또 평양에 가지 않았어요, 문 네. 대통령이. 네. 그때도 여러 가지 좋은 약속을 많이 했어요. 특히 그날 별도로 국방장관끼리 군사분야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군사분야 합의서가 이제 발표되고 나니까 이거 언론에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내부 정보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이 우리 강경화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노발대발했다는 거예요. 네, 네. 왜 이런 중요한 문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 나라입니까? 왜 이런 군사 문제를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북한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에 남쪽이 군사적으로 자기들한테 뭔가 보장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그랬는데 네. 그건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화를 냈다는 소리를 듣고 북한은 아마 상당히 큰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네.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로부터 2달 후에 한미 워킹 그룹이란 걸 만들자고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별 생각 없이 좋다. 네. 남북 문제를 미국과 협의한다는 것이 한미 워킹 그룹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사사건건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돼. 미국의 대북 독자적인 제재 때문에 이건 안 돼 하면서 4.27 선언의 합의사항, 9.19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9.19 네. 이 평양 평양에 있어 있었던. 못하게 막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2019년에 돌아가지고 하노이 회담까지도 노딜로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북한이 완전히 아유 이건 이제 좌절감. 네. 좌절감. 더구나 어떤 점에서 나는 참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믿었으면은 4.27 그다음에 9.19 회담을 통해서 얼마나 믿었으면은 2019년 1월 1일 날 하노이 가기 전이죠. 네.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조건과 대가 없이 이건 재개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때 네. 그걸 들은 북한 인민들은 야 이제 금강산이 열리면은 우리도 좀 먹을 것이 생기겠구나. 네. 개성공단이 다시 열린다면 우리도 좀 살 길이 나오겠구만 라고 기대를 했는데 미국이 또 못하겠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야. 네, 네. 그러니 그것이 조건과 대가 없이 열겠다 재개하겠다고 했던 김정은의 위원장의 말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실망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네, 그건 네.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한 것도 이행되지 않을 때 뭐 야당 반대 때문에 안 됐다라든지 무슨 네.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때문에 안 됐다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거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북한 사회는 이 최고 이른바 존엄이 하는 얘기를. 북한 네. 공보시기 때문에 더 네. 이것도 청취자들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북한에는 최고 권력자 그걸 수령이라고 부르죠. 네. 수령의 무오류성. 수령은 틀린 법이 없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깊은 생각을 끝에 나온 거고 그분이 한번 말씀하신 건 행동으로 옮겨진다. 우리는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문화가 거기 있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해를 넘기면서 이제 혹시나 했는데 네. 이 삐라가 터졌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소급해서 2019년 초부터의 불만이 지금 한꺼번에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게다가 또 그러니까 코로나도 있었고. 네. 이거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가 4.27 선언을 이행하지 못한 거, 그다음에 9.19 선언을 이행하지 못한 거, 그다음에 특히 B라는 4.27 선언의 2조 1항이 명문적으로 이걸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근데 B라야 우리가 이제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이 있지만 이 4.27, 9.19의 여러 가지 경제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은 미국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핑계를 또 댈 수밖에 없어서 조금 구차하긴 한데 네. 구차하긴 한데 네. 북한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미국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좀 싸우고라도 치고 네, 네. 나와야지라고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무능한 정부라고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가 지금 법을 만들어서 전단살포도 금지를 하고 동시에 남북관계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금방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겨울도 최소한 석 달은 가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네. 가을쯤 되면은 한 번 되는 봄이 올 수도 있겠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4.27, 9.19에서 합의한 사항들 이행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핵심은 미국을 설득해서 유엔 대북 제재의 예외 조항으로 자꾸 말하자면 남북 관계를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네. 지금 좀 시기도 좀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고 국내 문제 때문에 더더욱 이제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우리 정부가 조금 어떤 좀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트럼프 지금 정신없어서 이거 대북 문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미국의 이른바 무슨 정치권도 이거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북핵 문제는 미국의 그 정치권에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예요. 그렇죠. 제일 네네. 큰 것은 좀 중국입니다. 네네. 근데 미국이 지금 우리의 그 남북 관계를 갖다서 통제한다고 그럴까 견제하는 핵심 논리는 뭐냐면 우리 남북 관계 진전 지지한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별개로 나가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와 속도를 맞춰줘야 된다 하는 게 그들의 이제 주장이에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북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 건데. 그리고 북핵 문제는 뭐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수교 문제에 대해서 북한한테 확실한 약속을 해주고 네네. 그것을 이행해 나갈 때 그 준비를 이행해 나갈 때 북핵 문제는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비로소.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 관계를 좀 중지시키고 기다려라. 같이 가자. 내가 지금 일을 좀 하고 있는데 너 혼자 가면 어떻게 해? 네. 이거 발목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북핵 문제가 지금 발생한 지 30년이 넘는데 네. 이게 쳇바퀴 돌듯이 될 뻔하다가 또 꼬일 뻔했다가 다시 또 꼬였다가 다시 풀리고 해서 30년이 흘러갔는데 핵심은 미국이 지금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해서 회담에 끌어냈다가 겨우 나중에는 합의까지 해놓고 갖가지 이유를 대서 다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이렇게 조화롭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건 비현실적인 요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갈 수 없을 때 우리도 가지 말라고 하지 말고 네. 너희들이 못 가더라도 우리라도 한 발이라도 가자.
네. 우리가 한 발이라도 앞서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북한의 자세 변화 이거 우리가 책임지고 끌어낼 테니까 미국도 너무 그렇게 우리 발목 잡지 마라 하는 얘기를 이제는 노골적으로 해야 돼요. 노골적으로. 네. 그리고 그걸 죄송합니다. 네, 네. 정부한테만 맡길 수 없어요. 여론도 우리 국민 여론도 그런 쪽으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정부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외교에 있어서 외교력은 외교 협상력은 외교관의 세치의 혀가 아닙니다. 국민 여론이에요. 네, 네. 국민 여론을 넘고 외교관들이 상대국에다가 대고 우리 국민이 지금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당신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우리 양국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 네, 네. 그 책임은 당신네가 져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 여론이 좀 일어나야 돼요. 미국도 그 정치에 있어서 이 여론의 중요성을 본인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 테니까 그렇게 또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요. 하시는 거죠. 아주 네. 뭐 면밀하게 그야말로 워치를 하죠. 네. 아, 그 최근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게 제 기억으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님이 장관 되시기 전에 학자로 계실 때 굉장히 뭐 당시 이제 보수 정부에서 더 그랬겠지만 굉장히 강하게 뭔가 어필하는 글들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장관 되신 다음에 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조용하시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장관 그 정세현 전 장관께서 김현철 장관에게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가시철망 사이로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글쎄 뭐 어떻게? 여건이 조성되면은 여건이 마련되면은 뭐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식의 얘기를 뭐 했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건이 마련되면 일을 하겠다고 그런 것은 그건 일반 그냥 그야말로 뭐 중견 내지 그 중견 공무원 정도들이 하는 얘기고 법령 핑계 대고 여건 핑계 대는 건 공무원들이 하는 네. 그 행동입니다. 네네. 그런데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분야의 최고의 행정 책임자입니다. 네. 대통령의 뜻을 정책으로 이행해 나가는 자리가 장관이고 국무위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금년도에 연초부터 이제 작년과는 달리 작년에는 미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뭐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에서 조금 기다렸었는데 금년부터는 남북 관계에서 먼저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대북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그야말로 말씀을 하시면 네. 그거는 사실 나는 이때는 내가 구체적으로 통일부 장관한테 이건 치고 나가라고 말은 지금 할 수 없다. 그건 네,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미국에서 또 시비 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쯤 되면은 장관이 알아서 좀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치고 나가겠지. 더구나 뭐 그 사람이 그 학자 시절에 쓴 책 같은 거 보면 용감하던데 그렇게 믿고 했을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전혀 지금 행동으로 안 나오길래 제가 뭐 써놓고 보니까 조금 말이 되는 것 같기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했는데 네. 이게 남북 특히 통일부 장관이라는 것은 장벽이 많다 도체. 그렇죠. 부처 내에서도 장벽이 많다. 네, 네, 네. 냉전 시대에는 미소 냉전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고 69년에 통일원이 생겼는데 네. 또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이제 핵 문제가 생겨가지고 핵 문제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갔는데 통일부 장관은 그러니까 냉전의 장벽, 북핵 문제의 장벽을 뚫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 남북 간에는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비무장지대. 그렇죠. 그 철조망 사이로 길을 내는 게 통일부 장관이다. 네. 좀 용감하게 치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대통령이 어쨌든 이 대통령의 뜻은 치고 올라가는 걸 거예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국무위원은 길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아니 국무위원이 자기 부처 저 공무원들의 맨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이 길을 열어야지. 음. 그야말로 여건을 마련해줘야 공무원들이 일할 수 네, 있는 네. 거 아니에요? 통일부가 참 요즘 남북 대화도 좀 남북 대화가 끊어진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대화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또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군요. 현실적으로 네. 지금 대화가 만약 다시 재개된다 올 경우에 네. 허리가 없어요. 그러네요. 지금 그건 문제예요. 생각해보니까 10년 동안. 네. 근데 어찌됐건 장관은 앞장서서 그야말로 앞에서 깃발 들고 그 칼을 들고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길을 개척해 나가고 그래야 이제 부하들이 따라 나가는 것이. 네. 그렇죠. 그 통일부가 일 좀 하게, 통일부 공무원들이 좀 일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왜냐하면 통일부가 일을 하면은 네. 이렇게 남북 관계를 한치라도 한 1mm라도 발전시켜 나가면 그만큼 남북 관계 안정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쟁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네. 이거 짧게 답변을 하시긴 어렵겠지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옵니다. 1761번님, 통일이 되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네. 우리 하기 나름이죠. 우리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누가 네. 해주길 기다리거나 미국이 무슨 뭐 북핵 문제까지 북핵 문제를 걸어가지고 남북 관계를 이렇게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순응하는 식으로 간다면은 이건 백년 하청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도 백년 하청이고 네. 통일은 더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북미 관계 개선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북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핵을 뭐 인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그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남북 관계를 먼저 발전시켜 나가면서 남북 관계가 통일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가닥을 잡아 나가도록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밤잠을 안 자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의 시간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문자가 많이 오네요. 새나라님, 그야말로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네. 장관님한테 많은 문자가 오고 있어요. 8619번님, 오늘 오랜만에 남북 이야기 푹 빠져서 잘 들었습니다. 이지원님,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짧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나머지는 책으로 읽어야겠어요. 네, 책 짧게 줄여서 700페이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판문점의 협상가 정세현 회고록을 내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북한과 40년을 마주하면서 남긴 평생의 기록이 남북관계 회복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에 큰 디딤돌 그리고 나침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